충렬전이 범위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돌다리 뒤에 10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04쪽 학교 프린트로 토론은 한꺼번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아직 토론을 나가고 있는 중이죠. 토론 활동. 네, 그럼 104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전소설 유충렬전의 일부이다. 이 소설에 드러나는 갈등 양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외부적으로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충렬이라는 영웅이 이 모반을 깨하는 임금의 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적을 깨하는 놈들을 혼쭐 내준다. 갈등 양상과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고전소설에 드러나는 서사갈래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제재기간 옆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실까요? 갈래는 국문소설, 영웅소설, 분담소설입니다. 분담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전쟁 배경이라고 적자.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분담소설이다. 와,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체크하고 갈까요? 국문소설. 한글로 쓰여진 국문소설이라는 것도 체크, 국문소설에다가 밑줄. 그래서 남성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보이거든요. 영웅적, 정기적, 우연적, 비현실적. 비현실적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인 행적을 따라가보자. 특징 첫 번째, 유충렬이 아주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의 삶을 삽니다.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에다가 밑줄. 영웅답게 태어나서 영웅답게 시련을 겪고 영웅답게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난 후에 위대한 업적을 달성을 한다. 천상계랑 지상계의 인물이 하늘나라 인물이 인간 세상으로 또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공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기억해 놓자. 그리고 유충렬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 병자호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자존심을 문학적에서나마 보상을 받고 싶은 우리 민족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라는 말에 선생님 이거는 중국이 배경이잖아요. 중국 명나라 이야기잖아요 라고 하면 역적을 깨하는 거에서의 전쟁 상황이 병자호란으로 인한 우리가 영웅을 기다렸던 그때 당시에 우리 당대의 민중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웅소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까?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를 서사의 기본 골격으로 삼는 고전소설이다. 영웅적 일대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영웅적 일대기의 순서대로 좀 외워보자. 영웅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야 되지?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납니다. 고귀한 혈통에다 번호 1. 혈통은 고귀하게. 두 번째는 뭐 아래서 태어난다든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막 걸어 다닌다든지 좀 비정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비정상적 출생에다 번호 2. 막 집안이 장난이 아니고 그 장난 아닌 집안에서 비정상적인 출생을 보이고 태어나자마자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탁월한 능력에다 번호 3. 주몽은 활을 잘 쐈죠. 그리고 꼭 반드시 어린 시절에 위기를 겪어요. 유년의 위기 밑에다가는 1차 위기라고 좀 적자. 어린 시절의 1차 위기를 집안의 사정에서 가정에서 겪게 됩니다. 유년의 위기 밑에다가는 1차 위기라고 적어주세요. 개인적 차원으로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1차 위기에 조력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조력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어려서 조력자를 만나서 그 조력자로 인해 구출과 양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출과 양육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조력자가 나를 구출시켜주고 양육시켜준다. 성장 후에 위기를 겪게 되고 성장 후의 위기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2차 위기라고 적자. 2차 위기.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로 마무리. 전형적인 전개 과정을 거치는데 작품에 따라서 일부 요소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일부 요소가 생략이 되고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난 비정상적인 출생을 한 영웅이 태어나자마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데 1차적으로 집안의 위기를 닥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안의 위기를 맞이해서 부모님과 헤어지게 됩니다. 뭐 고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죽다 살아나죠. 조력자가 구출을 하고 그 조력자가 양육을 시켜주고 성장 후에 다시 2차 위기를 맞이하고 난 후에 이 2차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나면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면서 작품은 마무리가 되더라. 그래서 1차 위기의 어렸을 적의 위기는 좀 집안에서의 위기라면 2차 위기는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 영웅이 도와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쌤이 슬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토론을 좀 끝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화요일날 한번 만나보는 거는 어떨까요? 화요일날 토론하고 아니면 문법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문법이 조금 나가질 것 같은데 오늘이랑 문법하고 토론을 한번 해놓으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다 하면 화요일날 학교 안 가니까 화요일날 좀 일찍 할까요? 월요일에 학교 가요. 월요일은 학교 가실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가야지. 월요일은 학교 가고 화요일 이제 뭐 화요일 하루도 뭐 그래도 좀 좋잖아요, 그죠? 연달아서 쉬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또 너무 흐름을 깨는 그런 것이니 화요일날 그러면 여러분 오전에 뭐 일정 없으면 점심 먹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좀 쉬고 마치고 나서 점심 먹는 걸로 해서 11시 한번 만나볼까? 11시? 학원 있어. 아, 학원 벌써 잡았어요. 그 학원 몇 시에요? 그거 피해볼까? 10시에 어. 갔다가 1시에 10시에서 1시? 그럼 점심 먹고 올까요? 그럼 점심 먹고 한 2시쯤에 올까요, 우리? 점심 먹고 2시 하면 좀 쉬고 나서 괜찮겠어요? 우리 서정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정이가 안 되면 쌤이 영상을 또 따로 준비를 하든지 일단은 있는 사람들끼리 정해서 화요일 2시에 토론 좀 합시다. 그럼 그때 프린트 챙겨 올 수 있도록 쌤이 미리 카톡을 해놓을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월요일날 토론 프린트 챙겨주세요 라고 쌤이 카톡 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분 프린트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프린트가 꽤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법이랑 유충열전 조금 나눠놓고 화요일날 토론 해놓고 토요일날 또 문법 해놓고 그래서 토론 금방 끝나면 또 문법도 하면 되니까 화요일날 2시 그러면 땅땅땅 우리 경희는 되겠어요? 다른 거 없고? 오케이. 그러면 화요일날 2시로 생각해주세요. 쌤이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단톡에다가도 남겨놓고 할게요. 자, 영웅 일대기적 구조 좀 기억해 주시면서 3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고전소설 유충열전의 일부니까 갈등 양상 서술 방식 주목하라고 했어요. 알부분 줄거리로 들어갑니다. 유심은 유충열의 아버지입니다. 유심에다가 동그라미 명나라에서의 충신이에요. 명나라 때 충신에다가 밑줄 엄청 정성스럽게 아들이 없는 집에서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정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해서 아들 충렬이를 얻습니다. 아들 충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엄청 정성스럽게 얻은 아들이야. 그냥 툭 생긴 아들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들 충렬이를 얻습니다. 이후에 유심은 간신 정한담의 모략으로 정한담에다가 마이너스 임금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역적이라고 알아봐 주셔야 되겠고 정한담의 모략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유배에다가 밑줄 끄시고 1차 위기라고 적자. 유심이 아버지가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 유충열의 어린 시절에 겪게 되는 1차 위기입니다. 유배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1차 위기. 자, 가족과 헤어져서 고아가 된 충렬이 한 노승을 만나게 되는데 노승에다가 동그라미 어린 시절의 위기는 누구를 통해서? 조력자를 통해서 양육되고 구출됩니다. 도술을 배우면서 훗날의 도모를 하며 간신 정한담 아비의 복수를 갚으리라 라고 칼을 갑니다. 유충열이. 시간이 흘러서 황제는 적과 내통한 정한담 일당에게 폐해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정한담 일당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시고 역적의 나쁜 놈이 임금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있어. 이때 충렬이가 빰빠밤 하고 영웅으로 나타나서 황제를 구하고 원수로 임명이 됩니다. 황제를 구하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2차 위기 극복이라고 적자. 2차 위기 극복. 자, 그런데 충렬이가 도성을 비운 사이에 또다시 정한담의 계략으로 황제는 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돼. 밑줄 끄자. 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2차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2차 위기가 연장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의 위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내려갈게요. 이때 원수가라고 하면 이때의 원수는 군사 총사령관 누구를 나타내지? 유충열. 유충열에다가 동그라미 금산성에 적진 10만 병을 한 칼에 무찌르고에다가 밑줄 영웅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범한 능력에다가 밑줄 바로 금산성에서 호산대로 이동을 합니다. 호산대에 도달을 하여서 적진의 정병을 씨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의 달빛이 희미한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의 얼굴에 떨어지거늘 난데없는 빗방울에다가 밑줄 끄시고 원수의 얼굴에 빗방울이 뚜두두두둑 우연적인 일이 일어났어. 우연적 요소에다가 밑줄 무슨 일이지? 원수가 기이하게 여겨서 말을 멈추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의 기운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하늘의 기운을 통해 임금님의 위기를 간파하게 되지. 임금님이 위기에 다했어. 도성에 살기가 가득해. 살기가 가득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한담이 계략을 꾸며서요. 황제의 별 자미성이 떨어져서 변숫가에 비쳤다. 자미성 밑에다가는 KING라고 적자. KING. 임금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미성이 변숫가에 비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어디에 있다? 변숫가에서 위기를 겪고 있어. 도성에 살기가 그득하잖아. 크게 놀라서 발을 구르면서 말하기를 이게 웬 변이냐? 답주와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가서 산호편을 높이 들어서 말을 채찍질하면서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천사마야 너의 용맹을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안 쓰고 어디 쓰겠는가? 지금 황제가 도적에게 잡히어서 목숨이 경각이다. 목숨이 경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쌤이 사자성어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적고 갈까? 명제경각 말씀 안 해주셨어요. 목숨 명자에 있을 제자 경각은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다다랐다. 명제경각 목숨이 경각에 이르게 되는 거 명제경각이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명제경각 목숨이 경각에 빠진 거야. 엄청 촌을 다투는 시간인가 엄청 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 명제경각 그래서 이 위급한 순간에 순식간에 도달해서 황제를 구원하라. 천사마를 타고 임금님 구하러 갑시다. 천사마는 본래 천상에서 타고 온 나는 용입니다. 비룡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하늘을 나는 용과 같이 빠른 말이기에 채찍질을 아니하고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유충렬이 급한 말을 부탁을 하고 산호채로 채찍질을 하니 밑줄 끄자. 어찌하니 급히 갈까에다가 별표 3개 매우 급하게 초스피드로 날아갔다. 어찌하니 급히 갈까라고 하면 서술자가 지 혼자서도 몇 천리를 날아가는 이 말이 지 주인이 부탁을 말을 하면서 산호채로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가자라고 하는데 어찌하니 급히 가겠어 라는 거는 매우 초스피드로 날아갔다. 어찌하니 급히 갈까? 서술자 개입이라는 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을 해서 목소리를 드러내네요.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 황성 밖을 얼른 지나서 임금님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어디로? 변숫가에 이르렀습니다. 비현실적인 요소는 하늘을 날듯이 금방 도착을 했어. 이때 황제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황제를 치려고 하는 딱 위기의 상황에 유충렬이 그 칼을 거두어라 하고 빰빠밤 하고 나타난 거야. 원수가 이때를 당함에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른 호통 힘을 다해서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33천 어린 조와 이때에 다 부린다. 이때는 뭐야? 임금님 황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진 이 순간에 모두가 다 능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최고조의 능력을 발휘를 하니 화장실 갔다 온다고? 호흡 풀고 오세요. 그래서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가 닿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밑줄 끄자. 귀신인들 아니 울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귀신도 운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지금 이 순간 귀신도 울 것 같고요. 강산도 무너지고 바다도 뒤엎어지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광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엎어진다. 과장에다가 동그라미. 혼백인들 아니 울겠습니까? 라는 것은 영혼도 운다는 겁니다. 혼백인들 아니 울라 라고 하면 혼백도 운다. 혼신이 불빛되어서 병력같이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이놈 정한담아 우리 황제 해치지 말고 나의 칼을 네가 받아라 라고 유충렬이 임금님을 구하러 나타났어. 하는 소리에 날고 있는 하늘의 짐승도 떨어지고 강의 신 하백이 넋을 잃어서 용납치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길며 간담이 성할 소냐 밑줄 끄자.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기며 간담이 성할 소냐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정한담의 혼백도 기어갈 것 같고요. 강가 쓸개가 쑥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서술자 개입된 표현들 시험에 나오겠네요. 귀신도 운다, 혼백도 운다. 그리고 어찌하니 급히 갈까? 매우 급히 간다. 그리고 혼백인들 아니기며 간담이 성할 소냐. 서리적인 표현 많이 썼지. 간담이 성할 소냐 밑에다가 서리. 귀신인들 아니 울며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밑에다가도 서리. 아까 104페이지에 어찌하니 급히 갈까도 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어요. 서술자 개입. 호통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먹먹하여 탔던 말을 둘러타고 도망가려다가 누가? 정한담이 혼비백산에다가 밑줄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려 하다가
형산마가 거꾸러져서 백사장에 떨어졌습니다. 정한담이 넘어졌어. 말에서 떨어졌어. 창검을 나눠들고 원수를 막으려고 하나 구만청천에다가 밑줄 구만리 장천에 넓고 먼 하늘에 구름 속에 번개같이 칼이 번뜩하니 밑줄 끝자 한담의 둘팔목이 말 아래에 내려지니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유충렬의 칼로 한담의 팔을 내리쳐서 두 팔이 댕강 잘린 거야. 두 팔목이 잘린 거야. 장성검이 번뜩하는 순간 한담의 두 팔목이 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졌습니다. 정한담의 칼이 부서졌다. 원수가 달려들어서 한담의 목을 산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서 황제 앞에 엎드리니 정한담을 꿀린 거지. 이때 황제가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하고 있었단 말이야. 반생반사에다가 밑줄 임금님께서 거의 살고 거의 죽어가는 기절하여서 누웠는데 원수가 붙잡아 앉히고 누구를? 정한담을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하고 난 후에 땅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정한담 잡아왔습니다 임금님. 소장에다가 동그라미 적을 소자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야.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서 말에 달고 왔나이다. 황제가 당황한 중에 원수라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앉아 보니까 원수가 땅에 엎드렸거늘 달려들어서 목을 안고 아이고 유충렬아 고맙다. 네가 정말 충렬이냐. 정한담은 어디 가고 네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나는 죽게 되었더니 네가 와서 살렸도다. 정한담은 지금 옆에 꿇어앉혀 있어. 원수가 전후의 일을 아뢰고 난 후에 한담의 머리를 풀어서 손에 감아들고 어이구 끔찍해라. 도성에 들어오더라. 이후에 줄거리로 갑시다. 정한담 일파를 물리친 유충렬은 가족들과도 재회를 하고 높은 벼슬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밑에다가 행복한 결말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김슬기쌤 필기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서술자 개입 부분 한번 정리해볼까. 밑줄 긋고 갈게.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에다가 밑줄 작품 밖에서 사건을 서술해야 되는 사람이 작품 속에 개입을 합니다. 밑줄 끌게. 사건에 대한 판단에다가 밑줄 감정과 생각에다가 밑줄 아니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을 해서 사건에 대한 판단에다가 밑줄 어찌하니 급히 갈까. 귀신인들 안 울겠어. 혼백인들 안 울겠어. 그리고 또 간담이 성하겠어 라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 감정, 생각 등을 서술을 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의 형태는 서리적 의문문에다가 밑줄 이 글에서는 원수가 닿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바다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겠는가.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이 성할 소냐. 3번 서술자 개입 쓰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학습활동으로 내려가시죠. 이 소설에 드러난 인물 간의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에다가 밑줄 나쁜 놈 정한담과 영웅 유충렬 중신으로서 황제 임금님을 구출하려고 하고요. 정한담은 계략으로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가 되고자 한다. 역적을 꾀하는 거지. 106페이지 바로 이어갑시다. 고전소설의 특징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가 돼야 돼. 시간 순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 순행적 구성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 전개, 순행적 구성.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 평면적이게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평면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지? 성격 변화 X. 그리고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전형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대표적. 영웅의 대표 유충렬, 악인의 대표 정한담. 우연적인 사건 전개나 비현실적인 요소나 서술자 개입이 많이 드러나죠. 우연적에다가 밑줄, 비현실적에다가 밑줄, 서술자 개입. 주로 서리적인 문장으로 계속 이어가야 돼. 다음 장면을 바탕으로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서술상 특징을 파악해보자. 뜻밖의 달빛이 희미하게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의 얼굴에 떨어지면서 하늘을 보니까 임금의 별 자미성이 변숫가에서 살기가 가득한 것으로 위기를 딱 눈치를 챘어. 너무 우연적이지. 너무 사건 전개가 좀 비현실적이지. 천사말을 타고 천상에서 타고 온 기lum이다. 우연적에다가 밑줄, 비현실적에다가 밑줄. 너무 사건이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정기적인 요소로 쉽게 해결이 돼. 원수가 닿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바다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겠는가. 서술자 개입입니다.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의 신 하백이 넋을 잃어서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이 성할 소냐. 간담이 썰렁해진다.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판단과 감정을 드러내더라. 어휘력 키우기 갑니다.
야멸차고 인정이 없다. 야박하다. 거절하고 싫어하는 거 마다하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한 거 경건하다.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고 개상하다. 개의하다. 그러면 우리 10문제밖에 안 되기는 한데 6번부터 10번까지 잠깐만 보고 있을래? 쌤 서정의 확인만 빨리 하고 올게.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7페이지에서 돌다리 서사갈래 복습 좀 하면서 가볼까요? 우리들의 브루스 시나리오도 잘 기억해 주시고 서사갈래의 개념과 특성 가겠습니다. 서사갈래는 말하기의 문학이었어.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해주는 문학이지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을 전달하는 갈등의 문학이다. 107페이지 가겠습니다. 쌤이 문제 풀어라고 하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버렸네. 107페이지 보실게요. 자, 서사갈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서술자가 작품 속이든 바뀌든 있어야 돼. 서술자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서술자가 소설의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짜임새로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서술 대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법에 따라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와 서술자의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주제가 형상화됩니다. 돌다리에 드러난 서사갈래의 형상화 방법. 돌다리는 1940년대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창섭과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외적 갈등이지 가치관의 차이로 창섭과 아버지가 땅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돌다리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달라.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어. 작가는 서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이 서술자는 작품의 밖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거든.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모두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는데 학습 활동에서는 이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창섭이가 서술을 하거나 아버지가 서술을 하는 것으로 좀 바꾸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읽어보기는 생략을 하고요. 인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하자. 서사갈래의 형상화 방법, 고전소설 유충열전에 나타나는 서술자 개입의 특징도 기억해 주시고 고전소설은요 사건 전개가 우연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누적이 되었으니까 돌다리랑 우리들의 블루스까지는 잘 풀어주시고 화요일날 2시에는 토론을 프린트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문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쪽수가 몇 쪽인 거 하니 250쪽 가겠습니다. 250 관상가 양반 이건 안 들어가보나 봅니다. 교수갈래 이해는 학교생님 프린트 그냥 수행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행 평가로. 저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킬을 갈래. 알려주고 스킬 쓰는 거를 쓰기가 수행 평가로 수필 쓰기를 수행 평가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250페이지 가보실까요? 자, 250페이지 쪽수 딱 펴서 오늘 좀 새로운 기분으로 부지런히 나가볼게요. 쌤의 농땡이를 감안하기 위해서. 자, 올바른 문법과 표현 갑니다. 학습 목표.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어휘의 표현 효과를 이해를 하자.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이나 담화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자. 자, 우리 텔레비전에 대사 한번 볼까?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괜찮지? 지난주에 미국에서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왔었습니다 하고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2번 사용하면 되게 단절된 느낌이거든. 지난주에 미국에서 왔었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단절된 느낌의 대과거를 나타내는데 말이 어색해요. 궁금한 점은요 있으시면 정도로 간접적으로 높여야죠. 궁금한 점을 직접적으로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높이는 거 너무 어색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촬영하는 동안 잊혀지지 않을에다가 밑줄 끄시고 있다에서 피동 형태는 잊히다라는 히에 접사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데 또 어지다라는 보조용언을 사용해서 2번의 피동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 잊혀지지에다가 밑줄 이중 피동 하지 말자. 잊혀지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중 피동이라고 좀 적어 주실까요? 그냥 잊히지 않을 혹은 잊어지지 않을 잊히지 하든지 잊어지다 하든지 둘 중에 한 번만 사용하면 돼. 잊혀지지는 이중피동이야. 이중피동이라고 적으시고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터가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말을 좀 잘 못하네요. 왔었습니다는 그냥 왔습니다로 궁금한 점이 계시면 보다는 궁금한 점 높이고 싶다면 있으시면 정도는 높여도 돼요. 궁금한 점이 높임의 대상한테 있는 거니까 있으시면. 그리고 잊히지라는 거에서 히만 사용하지 어지다를 또 쓸 필요는 없다. 251페이지 집중해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서연이 그분이 왔습니까?
251페이지 갑니다. 우리말에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 요소에는 이제 이번에 시험에 하이라이트 갈게요. 높임 표현에다가 번호 1, 시간 표현에다가 번호 2, 피동 표현에다가 번호 3, 인용 표현에다가 번호 4, 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들아, 우리 기말고사 시작할 때 중간 끝나고 나서 의문의 변동 좀 더 나가셨었어요? 남은 거? 의문의 변동 그걸로 끝났죠? 중간고사 끝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이제 이 문법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문법 요소는 글쓴이가 말하는, 글쓴이나 말하는 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드러내므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우리말의 문법 요소를 이해하고 이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말의 어휘로 가는데 쌤 생각에는 문법 요소 전체 다 넣으시거나 조금 잘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말의 어휘까지는 못 나가실 것 같은데, 우리말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말에는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여러분 전문어 사용합니다. 밑줄 끌게요. 특수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어에다가 밑줄.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사고 도구어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어휘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배울까? 집중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나는 문법 요소,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을 살펴보고요. 문법 요소와 어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법 요소랑 어휘를 활용하여 글이나 담화에 적절한 표현을 생성하자. 나의 학습 계획, 이 단원에서 나는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나는 문법 요소와 어휘를 탐구를 해보고요.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를 이해를 하고 이를 활용하여서 글이나 담화에 적절한 표현을 생성을 해보자. 우리말의 문법 요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높임 표현,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251페이지 오른쪽 귀퉁이로 가보자. 높임 표현하면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높임 표현 밑에다 좀 적고 갈까? 주체, 객체, 상대.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시간 표현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적어줘. 과거, 현재, 미래. 피동 표현은 당하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피동 표현에, 인용 표현은 상대방이 말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인용해 오는 거죠. 글쓴이나 말하는 이의 의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4가지. 우리말의 어휘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전문어나 사고 도구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상황과 대상을 고려를 하여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숙제가 좀 쌓이네요, 여러분. 252페이지로 갑니다. 너무 오랜만에 2주 만에 자습서를 잡았더니 우리 자습서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정확한 문법, 적절한 어휘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버스 정류장에 있는 친구의 상황을 한번 봐봐.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 버리다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2번 넣으니까 버렸었어 라는 것으로 되게 단절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사진은 저쪽에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고 사진을 높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사진은 저쪽에 나왔습니다 하면 돼. 선배님한테 있는 고민이라면 높일 수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선어 말음이 시를 사용하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배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지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많이 계시지 하지 말고 많이 있지. 자기야는 자기 스스로를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고민 많이 있지. 근데 선배의 고민을 높이고 싶다면 선배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정도의 선어 말음이 시를 사용하는 거는 좋아. 그리고 내려와서 아니 문이 왜 안 잠겨져? 라고 하면 안 잠겨 해도 돼. 잠그다에다가 이가 더해져서 잠기다도 피동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어지다로 이중 피동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이중으로 2번 사용하지 마. 아니 문이 왜 안 잠기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잠기지? 바로 그때 주인공이 그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대로 생생하게 범인이 한 말을 따오려면 그래 내가 범인이다 라고 외쳤다라고 얘기하지. 라고.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조사 뭐 붙여야 됩니까? 라고요. 바로 그때 주인공이 그래 내가 범인이다 라고 했었어야지. 그치? 범인이다 라고 말했어. 자기의 간접 인용할 때는 보이지만 직접 인용할 때는 뭐를 붙여야 된다? 라고. 그래서 아마 김슬기 쌤이 서술형으로 잘못된 거를 다 고치라고 여러분한테 요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우리말의 문법 요소 페이지 252쪽 가자. 높임 표현.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서 밑줄 긋자. 높이거나 낮추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252페이지 왼쪽 기퉁이 높임 표현에 높이거나 낮추는 에다가 밑줄. 높임 표현에서 높이는 거는 주체랑 객체. 상대 높임법은 높이는 것도 있고 낮추는 것도 있고 높이는 거 세 가지 표현, 낮추는 거 세 가지 표현. 상대 높임법은 높이는 거랑 낮추는 거 둘 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표현으로 가실까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 사건 시와 발화 시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시간 표현이야. 피동 표현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야. 피동 표현은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밑줄 긋자.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데다가 밑줄. 동작이나 행위를 당할 때 무슨 표현? 피동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용의 표현은요, 완전히 생생한 문장을 나오는 거야. 직접 인용을 하거나 내가 말하는 것으로 옮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하지. 어이구, 이거 되게 할 거 좀 많기는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글이나 담화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한다. 이때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나 의사소통 중에 언급되는 사람을 밑줄 거죠.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에다가 밑줄, 높임 표현 하나. 때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은 과거, 다가올 일은 미래. 누군가에 의해서 행위나 동작을 당하게 된 일을 하게 될 때 피동.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전달할 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이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여러 가지의 문법 요소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법 요소에다가 동그라미. 우리말의 문법 요소 4가지 뭐뭐뭐 있다고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인용 표현, 피동 표현. 이렇게 기억해줘. 253페이지 가보자. 이제 어휘 파트로 양궁 올림픽 9연패라고 하면 연속해서 진 것 같다라는 연패가 되기도 하고 이겼을 때 연패, 이게 깨 부쉈다라는 연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세자는 누구인가? 먼저 당시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까요? 라고 했을 때 개략적, 한자 뜻이 어렵지요. 기소, 신문, 기소요지, 진술하세요.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법정 용어 어렵죠. 전문어. 솔드아웃의 외국어, 영어 쓰지 말고 품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정확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해. 우리말의 어휘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할 수 있어. 또 우리말에는 특수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어,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 사용되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사고 도구어. 이러한 어휘들의 쓰임과 효과를 알아두면 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거 밑줄 하나 끄고 가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다가 밑줄. 글이나 담화에 적절한 표현을 생성을 해서 적절한 표현 생성에다가 밑줄.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다가 밑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를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53페이지 계속 갈게요. 우리말의 어휘. 어종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어. 그리고 특수 분야에서는 뭐를 사용하고 전문어를 사용합니다. 특수한 전문 분야에다가 밑줄. 그리고 사고 도구어 같은 경우에서는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드러낼 때 사고 도구어를 사용하죠. 우리말 어휘를 알아야 하는 까닭. 대상을 고려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밑줄 하나 끄고 하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우리말 어휘를 알아야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글이나 담화에 적절한 표현을 생성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더라. 넘어가서 254페이지. 오늘 딱 좀 참고 어디까지만 한번 이겨내보자. 257페이지까지 해도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257페이지까지 딱 해놓고 토론 화요일날 하고 또 토요일날 왔을 때 다음 주 토요일날 요거 끝내면 완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하면 되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점수가 한 30점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거에 딱 30점 해볼게요. 우리말의 문법 요소. 높임 표현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를 높이자 하면 주체 높임, 주체 위에 해당하는 주어 찾아주시면 돼요. 주다, 누가?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간식을 주다가 아니라 할머니의 행위에 주어의 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대신에 주격조사께서.
간식을 주다에 선어말어미 시 사용해서 주셨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까지 넣어서 주셨어. 상대 높임으로 가볼까? 선생님이 병욱이구나. 병욱이와의 대화에서는 미안해.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너 민석이라고 하자. 민석이가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는 내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밑에다가는 하십시오체 좀 적어줘. 뵙겠습니다 밑에다가는 하십시오체 적어줘. 하십시오체. 뵙겠습니다에서는 하십시오체. 근데 병우가 내일 봐라고 했을 때는 내일 봐는 반말이야. 내일 봐는 무슨 채? 해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봐는 해체. 내일 봐는 해체. 내일 봐는 해체. 선생님한테는 하십시오체. 병욱이한테는 해체. 상대, 듣는 이의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대를 높인다 선생님, 상대를 낮춘다 병욱이. 병욱이 친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객체 높임, 어제 할아버지께 안부를 여쭈었어. 여쭈다라는 특수어휘 나오면 무조건 뭐다? 객체.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4개만 찾아주세요. 무조건 객체입니다. 여쭈다 할아버지께. 애게 대신에는 조사를 뭐를 붙이면 된다? 애게 대신에는 깨를 붙이시면 되죠. 한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은 3가지로 나뉘어져요. 주체, 상대, 객체.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무조건 높이는 거 아니야. 상대 높이면 낮추는 것도 있어. 밑줄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에다가 밑줄. 대상이나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높임 표현에 높이려는 대상인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주체, 상대, 객체로 나뉘어집니다. 이 3가지 높임 표현의 실현 방법에 일단 주목해 주시면 돼요. 주체 높임은 주체 높임에다가 동그라미. 서술의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다.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다가 밑줄 주어를 높여주면 돼. 그러면 이제 높이는 방법 나올까? 이 방법은 딱 그냥 2개. 선어말어미 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어말어미 시에다가 밑줄 하다는 하시다, 가다는 가시다, 주다는 주시다. 그러면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주어를 높여주자. 조사, 이가 대신에는 뭐를 사용하고? 깨서를 사용하자. 깨서에다가 밑줄.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특수어휘 사용해도 돼. 이미 높임의 의미가 들어있는 특수어휘. 계시다 하면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교장실에. 주무시다 하면 선생님께서 주무십니다.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주로 명사 뒤에 님자 붙여도 됩니다. 님. 선생 뒤에 선생님. 그래서 스 뒤에 스님은 스님님 할 수 없으니까 스님은 스님. 스 뒤에 님이 붙은 걸까? 아니면 스님이 자체가 스님을 알 수가 없다. 그지? 네. 그래서 님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주체를 높여주는 접사 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4개가 이 4가지 방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어휘는 선생님 특수어휘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 쌤 이 말 좀 잘 기억해 줘.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빼고 높임의 특수어휘잖아. 전부 다 주체야. 객체를 높이는 건 4개밖에 없어.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무조건 4개밖에 없어. 이 4개를 빼고 전부 다 특수어휘는 뭐를 높인다? 주체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객체할 때 쌤이 불러줄게. 객체할 때 4개 딱 부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체 높임에서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빼고는 전부 다 주체를 높이는 특수어휘다. 그러면 1번의 문장에 할머니께서 간식을 주셨어 라고 하면 할머니 가 대신에 깨서 사용했고 주다에다가 선어말어미 시 사용해서 서술어 주체를 높였다 까지 괜찮지요? 그럼 이제 상대 높임으로 갑니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 청자,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의 듣는 이의 청자가 있어야 돼.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게 상대 높임이야. 밑줄 그죠? 높이거나 낮추는 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러분 뭐로 실현이 돼야 되지? 종결 표현으로 실현이 됩니다. 종결 표현에다가 밑줄. 그래서 격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격식을 갖추는 자리라고 하면 격시체에다가 동그라미. 너무 우리가 친밀해서 우리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라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비격시체에다가 동그라미. 자, 2번에서 남학생이 선생님한테는 격식을 차려서 뭐를 사용했지? 내일 뵙겠습니다 하십시오체 사용했거든요. 근데 친구인 병욱이한테 인사할 때는 낮춤에서의 해체로 비격시체 내일 봐 라는 해체를 사용했습니다. 헤라체로 만약에 인사해봐봐. 내일 봐를 헤라체로 바꾸면 어떻게 인사하면 되지? 내일 뭐 보자. 그 다음에 내일 봐라. 이런 것도 괜찮아. 내일 봐라는 약간 명령이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거. 내일 보자.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다 외워야 돼요. 안타깝게도
외울 수 있는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놓고 우리가 그 표로 좀 외우기만 하면 4점 몇 점짜리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객체 높임에서는 서술의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목적어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좀 적자. 누구누구를 모시다 해서 목적어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모시다 라고 적고 뵙다 라고 적자. 모시다랑 뵙다는 목적어를 높여. 목적어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모시다, 뵙다 라고 적자. 모시다, 뵙다. 그리고 부사어 밑에다가는 또 적겠습니다. 들이다, 여쭙다. 여쭈다 해도 되고 여쭙다 해도 되고 배다 해도 되고 뵙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높여주는 동사 두 개는 뭐다? 뵙다, 그리고 하나 더 뭐지? 모시다. 모시다랑 뵙다는 목적어 높여주고 부사어 밑에다가는 뭐를 적어주면 되지? 들이다, 여쭈다 라고 적자. 이렇게 들이다나 여쭈다, 모시다랑 뵙다를 통해서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이 객체 높임이야. 그러면 여기서 안부를이 부사어예요? 안부를이 목적어가 돼야지. 여쭈다라고 하면 누구누구께, 할아버지께에서의 할아버지를 높인 거야. 할아버지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께 여쭙는 거야.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지. 할아버지. 안부를은 목적어가 되고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야. 부사어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내려와 봐봐. 주로에서 들이다 위에다가 한 번만 더 밑에다가 적을까? 들이다는 누구누구께 드리는 거니까 부사어라고 적어줘. 한 번만 더 적자. 들이다는 부사어, 모시다는 목적어. 모시다는 목적어 맞습니까? 누구누구를 모시다니까. 여쭈다는 누구누구께 여쭈는 거니까 여쭈다 밑에다가 또 부사어라고 적고, 뵈다는 누구누구를 뵙는 거니까 또 뭐라고 적어줘야 돼? 목적어라고 적자. 그래서 목적어 높이는 거는 뵈다랑 모시다, 부사어 높이는 거는 들이다랑 여쭈다 되는 거야. 이렇게 특수한 어휘로 실현이 되면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는 뭐를 사용해야 된다? 깨를 사용을 합니다. 깨를 사용해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산문단에서는 깨랑 여쭈다를 사용해서 할아버지께 여쭙는 거야.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한편 같은 대상이라도 담화 상황이 공적 상황이면 공적 상황 위에다가는 격시체 적어줘. 공적 상황 위에다가는 격시체, 사적 상황 위에다가는 비격시체라고 좀 적어줘. 비격시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인데 공적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표적이죠. 뭐 유재석이랑 하하 관계라고 생각해보자. 사적 관계에서 유재석이랑 하하는 비격시체로 대화를 하겠지. 하지만 방송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격시체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잠시만. 오른쪽 귀퉁이 좀 보고 갈게요. 왼쪽 귀퉁이 좀 보고 갈게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주체 높임에는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이 있어. 주체를 직접 높이는 애다가 밑줄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은 있잖아. 높임의 대상의 신체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몸에 지니는 소유물 같은 경우에 주어랑 밀접한 관련된 물건이 있다면 그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거야. 아까 좀 전에 선배님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선배님의 고민이라면 선배님은 높임의 대상인데 선배님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높여줌으로써 선배님을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거야. 선배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있어요 보다는 어떻게? 고민을 높여줌으로써 선배님도 같이 높여줄 수 있으니 선배님 무슨 고민 있어요 보다는 있으세요로 서너바람이시로 높여주자. 그게 간접 높임이야. 근데 너무 오바를 떨어가지고 선배님 무슨 고민 계십니까? 이렇게 고민을 막 계시다로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훈화 말씀이 막 걸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표현보다는 뭐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을 하자. 그래? 근데 직접적으로 높일 때는 특수어휘 계시다를 사용을 하지만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 여기 밑에다가 꼭 하나를 적고 가야 돼. 여기 밑에 공간 있죠? 여기에다가 EX 한번 적어볼까? EX 예시로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여기 공간에서, 여기 공간에 EX, 너무 중요한 예시라서 여기에 EX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올 이그진 풀 EX. 사연이 영어 잘하는데 쌤이 좀 영어 하려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EX. 그래? 근데 사연이 그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 사연이 카톡 쌤이 사연이하고 뭐 할 때 눌러서 봤는데 누가
해석은 그랬어. 2024년을 2배 속도로 빠르게 만들었느냐. 근데 거기에서 그 표현이 너무 그걸 영어로 연작을 했을 때 그 표현이 2x on이었나? 거기 on 이런 거 사용한 게 너무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 한 번만 읽어보면 안 되겠니 얘들아? 이러면서 우리가 외우지 않겠니? 그 표현을. 물 좀 가지고 오세요. 잠을 깨면서. 네네. 네, 이 표현 너무 좋아서 좀 외우고 싶었는데. 좋다. 풋 2024 on.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2x가 아니잖아. 2 타임스? 왜 근데 x로 해? 타임을 x라고 표현할 수 있어? 2배 속도인 거지. 네, 2배. 근데 2x라고 읽지 않는 거네. 2 타임. 횟수 같은 거. 아, 2 타임 스피드. 풋. 아, 2025년 바꿨네요. 쌤 엄청 영어를 사랑하는데 진짜 못하거든. 영어를 너무 사랑하는데 전혀 늘지가 않네. 엄청 고액가액에도 받았는데 전혀 늘지가 않는 풋 2024 2024 하면 됩니까? 2024 네. 2024 on 2x 스피드. 너무 표현이 좋았어요. 그 수어이 직접 높이면 맞아요. 특수어휘는 무조건 직접 높임. 그런데 선어말 어미시는 간접 높임에. 그러니까 간접 높임 시에 특수어휘를 쓰지 마.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예시 갑니다. 이제 EX 불러줄게요. EX 갑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자.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께서인 거 찬성하지. 어머니께서 아프신 거야? 편찮으신 거야? 편찮으신 거. 맞아. 적자.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적자. 선생님 편찮다에다가 선어말 어미시에요 라고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편찮으시다 자체를 특수어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적습니다. EX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편찮다에 선어말 어미시 넣어서 편찮으시다 한 거 맞는데 그냥 편찮으시다 통째로 특수어휘라고 해도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습니다. 편찮으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을 거야. 어머니께서 어깨께서 하라고 하면 안 돼. 어깨 뒤에 깨서 붙이면 안 돼. 어머니께서 어깨가 아프신 거야? 편찮으신 거야? 이게 포인트야. 어머니의 어깨는 편찮으시면 안 돼. 어머니께서 어깨가 아프시다로 적자. 어깨가 몸져 누운 것 같잖아요. 어깨가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순간 어깨가 막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깨가 편찮으시다. 이거는 이제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서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치라 할 것 같거든요. 김슬기 쌤이 틀린 문장 주고 왜 틀렸는지 이유 서술하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문법 요소에서.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깨가 편찮으시다는 어깨는 간접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체인 어깨는 간접 높임의 대상이므로 편찮으시다의 특수어휘 대신에는 뭐로 아프시다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높이자. 쌤이 하고 싶은 말 전달되나요? 선어말어미 시가 선어말어미가 무조건 간접 높이에요. 네, 간접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쓰지. 직접 높일 때도 선어말 어미 시밖에 없으면 선어말 어미 시 써요. 그런데 간접 높임에서는 뭐는 쓰지 말자라는 거야. 절대로 간접 높임 시에서는 특수어휘를 쓰지 말자. 어깨가 편찮으시고 그 다음에 뭐는 아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괜찮죠? 이제 또 쌤이 프린트로 이거는 또 줄게요. 김슬기 쌤은 프린트 대신에 일단 교과서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거 교과서 읽고 있죠? 자, 이제 상대 높임법의 체계로 갑니다. 격시체에서는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이는 거야. 격시체에서의 높임의 등급에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이는 등급, 하오체는 예사로 높이는 건데 약간 무슨 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지간에 사용하는 어투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고 우리 할머니 예쁘구려 라고 하는 거에서 하오체는 윗사람한테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동년배지간에 60대 70대 할아버지들끼리 서로 하오체 사용하는 거라서 쌤이 옆에다 하나만 적을까? 가시오 옆에다가 공간에 갑시다 한번 적어봐봐. 갑시다. 김슬기 쌤이 갑시다를 내가 여러분이 다 하십시오체로 풀어와요. 갑시다는 뭐다? 윗사람한테 선생님 갑시다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교장 선생님이 갑시다는 안 되잖아. 갑시다는 윗사람한테 사용할 수 없는 무슨 체다? 하오체라는 걸 기억해. 하오체에서 갑시다, 높시다, 먹읍시다는 하오체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하계체는 어떨 때 쓰는 것 같아? 여러분이 하오체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계체는 또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하계체는 이제 민석이가, 시우가, 민찬이가 군대를 갔다 왔을 때
학교를 복학을 했어. 그러면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민석이한테 김군 이리 와서 앉게, 이리 오게. 그럴 때 무슨 체다? 하계체입니다. 하계체. 하계체는 뭐예요? 아랫사람을 확 낮출 수가 없는 관계일 때 예사로 낮춰주는 거야. 예사 낮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아이고 우리 이서방 멋지구먼, 김서방 멋지구먼, 심서방 왜 이렇게 어색하고 네, 저만 심서방 좀 왜 이렇게 어색하노? 맞지? 아버지는 심서방이라고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심서방 왜 이렇게 어색하지? 심서방이 약간 아버지 심서방 많이 들으시지? 근데 쌤이 순간적으로 너를 심서방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 심서방 멋지구먼 하면 하겠체. 아이고 우리 남편 멋지구려라고 하면 하오체. 이게 조금 외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표로 만들어 줄게. 이거 표로 쌤이 단톡에 올려가지고 여러분이야 시험 직전에 이거 외우는 게 좋아요. 이런 단순함계에서 딱 직전에 쌤이 예쁘구려 하오체, 예쁘구먼 하겠체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이건 그냥 그때 외워서 시험 치는 게 낫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좀 틀리거든요. 갑시다 이런 걸 하십시오체로 풀지만 말자. 그리고 헤라체에서 가라는, 여러분이 가라는 누구나 헤라체로 풀 수 있어. 그런데 밥 먹었냐? 이렇게 하면 해체일 것 같아? 헤라체일 것 같아? 밥 먹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은이 밥 먹었냐? 아은이 밥 먹었니? 되게 좀 다정하게 물어보는 거잖아. 시우 왔니? 시우 왔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옆에다 적자. 가냐? 가니? 라고 적어봐봐. 가냐? 가니? 가냐랑 가니가 여러분 헤라체입니다. 너무 다정하게 물어보지. 시우 왔니? 시우 왔냐? 라고 쌤이 물어볼 때 뭐 격식을 차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 다정하게 물어보잖아. 우리 시우 왔니? 우리 시우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 근데 헤라체야. 격식에서. 그러면 반말의 해체로 바꿔봐봐. 시우 왔니? 하지 말고 왔냐? 하지 말고 시우한테 왔어 하면 돼. 왔어야. 가 뒤에는 왔어? 가 뒤에는 그냥 가 뒤에는 가가 돼. 가는 가가 돼. 그래서 시우 가? 라든가, 그리고 시우 가, 명령도 가라가 아니라 아가 줄어져서 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에서 정리를 해보면, 헤라체 뒤에는 반말의 다정다감인데 보조사 요를 붙일 수가 없어. 시우 밥 먹었냐요? 안 되지. 시우 밥 먹었니요? 안 되지. 시우 밥 먹었다요? 왜 우리가 언어 파괴가 약간 일어났어요. 뭐뭐 했다요? 여러분이 조금 사용했던 유행 시기가 있었지. 그지? 뭐 했자요? 이렇게 헤라체 뒤에 여러분이 요를 잠깐 붙였던 시기가 있는데 곧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헤라체 뒤에는 요가 붙지가 않아요. 근데 해체 뒤에는 보조사 요가 붙으면 바로 해오체가 돼버려요. 시우 왔어요. 시우 왔어? 뒤에다 요를 붙이면 시우 왔어요. 숙제했어요. 뒤에 했어요. 된다는 거지. 괜찮지? 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시면 된다. 그냥 반말 뒤에 보조사 요를 붙이면 해요체, 보조사 요를 떼면 그냥 해체. 얘는 두루두루 높이는 해요체, 두루두루 낮추는 해체는 비격시체라고 생각해줘. 비격시체에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해체. 밥 먹었어요? 라고 하면 해요체. 밥 먹었니? 하면 헤라체. 밥 먹었냐? 라고 하면 헤라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김슬기 쌤이 여기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고 조금 다른 예시도 들어주셨는데요 라고 하면 대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표로 쌤이랑 직전에, 이건 전날에 외우면 진짜 제일 안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 높임법의 6등급을 나누어 봤고 255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잘못된 문장을 주고 고치라고 요구를 할 것 같아. 가볼게. 계속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 높임 표현의 요소와 유형을 찾아서 체크 표시해보자. 높임의 대상에서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가 된다? 선생님이 되는 거야. 깨서에다가 동그라미. 도착하셨다 해서 선어 발음이 시 있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어? 주어의 선생님, 시랑 선생 뒤에 님이라는 접사, 그리고 깨서라는 조사, 그리고 높임의 표현은 주체 높임에서 선생님을 바로 높여줬구나. 나는 할머니께 과일을 드렸다라고 하면 드리다라는 특수어휘랑 깨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할머니를 높였어. 객체 높임 할 수 있겠니? 야, 객체는 무조건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밖에 없어.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객체 찾으면 돼. 그러면 가봅시다.
교무실로 오시라고요. 야 민서가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시래라고 하면 누구 높인 거야? 저를 민석이를 높인 거야. 민석이의 오는 행위는 서너말어미 시가 필요 없어. 야 민서가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라고 해가 아니라 하셔. 선생님이 하신 행위는 하셔로 서너말어미 시 넣어야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라고가 아니라 뭐라고 바꾸자? 오라고 하셔로 바꾸자. 했어라고 하면 선생님 행위는 안 높인 거잖아.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라고 적자. 오라고 하셔. 그리고 주문하신까지는 여러분 적절하거든요. 주문하시는 고객님이 주문하신 거니까 주문하신에다가는 오. 고객님이 올더한 행위는 주문하시는 오입니다. 하지만 음료 나오셨습니다 하는 순간 음료가 걸어 나오는 것 같지 않나? 음료님 나오십니다 라고 레드카펫 깔아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음료는 나오시는 대상이 아니라 뭐다? 나왔습니다로 하자. 나왔습니다. 음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왜? 고객님이 주문하신 음료니까 고객님 거니까 높여야죠 라고 하면 고객님 거는 있잖아. 신체 부분. 그래서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신체 부분. 시계 멋지시네요. 이 정도는 높일 수 있어. 근데 우와 핸드폰 최신 기종이십니다. 완전 너무 아부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이야. 핸드폰 막 최신 기종이십니다. 이렇게 사용하지는 말자. 최신 기종이십니다 하지 말고 신체적인 거에서 너무 팔찌 잘 어울리셔요. 이 정도는 하자. 잘 어울리셔요 하면 팔찌를 높여주는 거거든. 넥타이 멋지십니다. 신체 부분에서의 소유물은 높일 수 있어. 눈이 참 크시네요. 눈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손이 참 크시네요. 키가 참 크시네요. 이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그럼 계속 갈게요. 1문단에서 오시라고 했어랑 이에서 나오셨습니다는 모두 잘못된 높임 표현이야. 1은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 2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바꿔야 해. 1에서 오시라고는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아니라 너를 잘못 높인 표현이야. 따라서 오시라고는 오라고로 바꿔주시고요. 하에 주체 높임에 서너말어미 시가 붙으면 하셨소로 바꿔야 돼. 2는 높임 표현을 써서 손님이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료를 잘못 높인 것이니 나오셨습니다 대신에는 뭐를 사용하자? 나왔습니다로 사용합시다. 청자를 고려한 주체 높임이라고. 아이고야 별표 안 합시다. 청자를 고려한 주체 높임에다가 별표. 이건 어떤 경우일 것 같아? 밑에 거 설명 듣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듣는 이의 청자를 고려를 해서 나한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청자를 고려를 해서 높이는 경우면 어떤 경우일까? 저는 말하는 주체가 나보다 낮은데 정자가 낮다. 맞아. 그런 상황인가. 내가 민석이 엄마랑 친구인 거야. 그랬을 때 나한테는 친구이기 때문에 민서가 엄마 있어 라고 친구이기 때문에 막 민서의 어머니가 만약에 경자라고 하면 민서가 경자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민석이한테 이제 올바른 이모로서 교육을 잘 해주기 위해서 민서가 어머님 집에 계시니 라고 하면 내 친구 경자를 민석이를 생각해서 높여준다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주체 높임 표현은 청자를 고려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할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낮춤의 대상이지만 손자한테는 윗사람이기 때문에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경수야 아버지 들어오셨니?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높일 필요가 없어. 하지만 청자가 손자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들어오셨니?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255페이지 가겠습니다. 높임 표현에서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높임 표현이다. 서술의 주체, 주어를 높여주세요. 어떻게? 주격조사 깨서 선어말어미 시 아니면 특수어휘. 근데 선생님 특수어휘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기로 하자?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빼고 전부 다 특수체 높임의 특수어휘. 그리고 전미사 님 붙여도 됩니다. 상대 높임법은 등급 나누는 거를 우리 시험 전날에 표로 딱 머릿속에 넣고 가자. 하십시오, 하오까지는 높이고 하게랑 해라는 낮추고. 외울 수 있겠지, 그지? 하십시오, 하오는 높이고 하게랑 해라는 낮추고 해체는 두루 높이고 해체는 두루 낮추고. 그리고 객체 높임에서 그냥 4개밖에 없어.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객체. 높임 표현의 실험 방식 한 번만 더 볼까? 시랑 주격조사 깨서 님이랑 특수어휘. 주로 종결 표현에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 해체랑 해오체 6개 나눌 수 있으면 돼. 객체는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간접 높임의 특징 나왔다. 민석이가 약간 유의해서 생각해 준 거. 간접 높임에서는 뒤쪽이다. 특수어휘에다가 X. 간접 높임 시에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오바.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깨가 편찮으시다 라고 하면 너무 오바. 그러면 얘들아
3, 4번 잠깐만 문제 좀 보고 있어줄래? 그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갈게. 잠시만. 한 번 더 정리는 좀 어려운 문제집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시제 표현까지 한번 밀고 갈게요. 쌤이 높임 표현을 한 번 더 할까 싶은데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시제로 갑니다. 시제가 겁단 좀 어려워요. 시제가 조금 고등용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너무 쉽지. 동훈이는 이미 급식을 먹었다. 어디에서 과거 시제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미라는 시간 부사어 이미 그리고 먹다라는 기본 형태의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넣어주면 이미 사건시와 바라시의 선후 관계에서 급식을 먹는 사건이 바라 이전에 일어난 거야. 앞서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래서 밑에다가 이걸 적고 갈게. 동훈이는 이미 급식을 먹었다 밑에다 이렇게 적어놓자.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 시제라고 적자.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 시제라고 적자. 이 말이 뭐야?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서 먼저 일어났다는 거야.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 시대. 항상 바라시를 시점으로 바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이 선인지 후인지 동시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 시제는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발화를 한 거야. 다 먹고 나서 발화를 하는 거야. 그럼 현재 시제는 시영이는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에 먹다라는 기본 형태의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음이 뭐가 들어와서 는이 들어와서 먹는다. 그럼 적어놓자. 먹는다는 어떻게 적을 거야?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시제지.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 그리고 미래 시제로 가겠습니다. 사건시가 바라시와 일치입니다. 준석이는 곧 급식을 먹을 것이다. 리을 것이다에서는 뭐라고 적으면 되지?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인 시제인 거야.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야. 아직 안 먹었어.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 그럼 여러분이 또 잘할 것 같은데 쌤 느낌에 현재 시제의 선어말음이 먼저 읽고 갈까?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옆에 왼쪽 기퉁이로 갑시다. 얘들아,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음에는 두 개가 있어. 먹, 앞에 말이 자음으로, 먹처럼 자음으로 끝나면 우리 먹다에다가 뭐 넣어주면 되지? 현재는 먹는다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처럼 몸으로 끝나면 가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뭐 넣어주면 되지? 가다를 현재 시제를 만들어 봐봐. 가다는 동사 기본형의 가다를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나는 가고 있다는 고 있다는 ing 그냥 기본형에서의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만 넣는다면 먹다처럼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먹는다. 가는 간다.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는 붙이면 되고 앞에 말이 몸으로 끝나면 니은 붙이면 된다. 그지? 간다. 한다에서의 니은 붙이면 되죠. 이게 이 형태예요. 이 형태. 이 형태가 뭐냐? 서로 다른 형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났어? 그럼 는 먹는다. 앞에 말이 몸으로 끝났어? 그러면 한다. 니은 붙이면 되는 거야. 이게 이 형태인데 현재 시제의 선어말음이 그럼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는, 니은 적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슬기 선생님이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미를 무조건 프린트로 수업을 하실 때 어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야. 잠시만 적지 말아봐봐. 어미는 두 개로 나뉘어져. 맨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이 어말어미 앞에 쓰이는 무슨 어미로? 선어말 어미로 나뉘어져. 그래서 이 선어말 어미는 하는 역할이 두 개밖에 없어.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C밖에 없어. 나머지는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 없어.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의 아까 현재의 능과 니은 그리고 미래의 겟 얘네밖에 없어. 선어말 어미는 딱 이 경우로 완전 한정적이야. 과거, 현재, 미래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C밖에 없어. 근데 어말 어미는 문장을 나타낼 때 뭐 종결어미 그 다음에 연결어미 그리고 절을 만들어주는 간역 전성어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해주면 쌤이 조금 더 부가 설명할게요. 적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앞에 어간 자리 뒤에 어말 어미 자리가 필요해. 그래서 쌤은 지금 여기에 뭐로 현재 시대 선어말 어미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는 아니면 니은 이렇게 적어줘야 돼. 어간 자리 어말 어미 자리 때문에 양쪽 짝대기를 뻗어줘야 돼. 어간 자리 어말 어미 자리로 양쪽 짝대기를 뻗어서 는이랑 니은이라고 적자. 는이랑 니은. 우리 서정이 좀 안 보였겠는데 는이랑 니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어미에 대해서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하실 거예요. 3학년 엄매를 담당하셨던 쌤이라서 조금 문법을 내실 것 같거든요. 저번에 형태소도 냈으니까. 자, 근데 이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능과 니은이
동사한테만 붙지 형용사한테는 안 붙어. 우리가 작다라는 기본 형태에 작는다 안 하잖아. 나는 키가 작는다 안 하잖아. 나는 그냥 키가 작다라고 하지 나는 키가 작는다 안 하잖아. 그지? 그리고 예쁘다를 예쁜다 안 하잖아. 그지? 소희는 예쁘다라고 하지 소희는 예쁜다 안 하지. 소희는 아름답다라고 하지 아름답는다 안 하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동사한테만 붙어요.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지 학생인다라고도 안 하지. 서술격 조사한테도 안 붙어요. 현재 시제에서 서술어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입니다. 서술격 조사 위에다 뭐라고 적지? 이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일 때 선어말 어미를 붙이지 마세요. 그냥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예요.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그 자체가 현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쁘다지 예쁜다 안 합니다. 아름답다지 그냥 아름답는다 하지 않습니다. 또 서술격 조사 이다도요. 학생인다, 책인다 하지 않습니다. 체언의 서술격 조사를 붙어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는 어디에만 붙으면 된다? 동사한테만. 먹다는 먹는다, 가다는 간다, 하다는 간다, 주다는 준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동사한테만. 선어말 어미 get도 갑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동사한테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이 된다. 선어말 어미 get의 다양한 쓰임. 선어말 어미 get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등 여러 품사랑 어울려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우와. 그리고 추측에다가 동그라미. 아니 get이라는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에 의미가 추측도 담을 수 있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체의 의지에다가도 밑줄.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초딩도 풀겠다. 가능성, can의 의미도 나타내는 거야. 초딩 can 푼다 라는 거에서 can. 그리고 완곡하게 말하는 may I라는 의미도 get이.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는 may I의 느낌도 may you의 후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자,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왔겠다. 이거 미래 시제가 아니야. 많이 왔겠다는 그냥 추측의 의미만 생각하면 돼. 나는 꼭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의지. 그 정도는 나도 먹겠다. can이지. 가능성. 내가 먼저 가도 되겠니? 라고 하면 완곡한 태도.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이거는 그럼 이거는 먹을 것이다에서는 먹다의 리을 것이다. 을 것이다나 리을 것이다. 사실 맞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에다가 것이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죠? 리을 것이다도 가능합니다. get 대신에 256페이지까지만 하면 우리 오늘 과부하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대신 뭐는 해주셔야 돼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여기까지 풀기. 그죠? 돌다리랑 유충열전 풀고 우리들의 블루스 풀고 시제까지만 딱 풀어놓으시면 쌤이 화요일날 완벽하게 문법이 조금 더 나가지면서 딱 토론하면 될 것 같거든요. 완전 지금 좋은 상태라서 256페이지까지만 딱 하고 갑시다. 시간 표현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제와 동작상이 있는데 오늘 시제까지만. 동작상은 너무 무리라서. 시제는 어떤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말하는 이가 말을 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바라시에다가 동그라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은 뭐가 되지? 사건시에다가 동그라미. 사건시와 바라시의 선후관계를 따지면 돼. 쌤이 좀 전에 정의 내렸지. 바라시와의 선후관계에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서 먼저 일어났어.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해.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다 라고 하면 미래 시제. 그래서 정의 내려졌네. 과거 시제는 기준이 꼭 바라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선후관계를 따져야 돼. 바라시보다에다가 밑줄. 앞서서 먼저 일어난 거야.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라고 하면 과거 시제. 어떻게 실현할래 얘들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아까 어시 동사 형용사 뒤에 다 붙어도 돼. 예뻤다, 아름다웠다, 먹었다, 갔다, 아시랑 그리고 과거 해상을 할 때는 더를 붙여도 돼. 더에다가 동그라미. 과거 해상이야. 어제나 이미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사용해도 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별표 3개. 이게 이번에 등급을 잡을 거야. 무조건 품사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시제를 실현하는 것을 헷갈리지만 않으면 이번에 무조건 등급 잡아라. 관형사형 어미에다 별표 3개. 쌤 이거 틀리는 사람은 무조건 2등급은 나오는 건데 이거 맞추는 사람 중에서 2등급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맞추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이거를 딱 맞춰서 이해했다? 나머지는 다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다 별표 3개 치셨습니까?
동사의 경우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달라. 동사랑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 이다를 구분할 거래. 동사 뒤에는 은과 니은을 붙이고 던을 붙이고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에는 은과 니은은 붙이지를 못하고 뭐만 붙인다? 던만 붙이는 거야. 예시를 사용해야 돼. 동사의 경우에 은과 니은에 위에다가 공간 좁지만 적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자세히 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 좀 들어만 놓으셔도 돼요. 먹은 빵 적겠습니다. 은과 니은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먹은 빵. 얘들아 이미 빵을 먹은 거야. 먹은 빵. 현재는 말로만 하고 가자. 적지는 말고. 현재는 어떻게 할까? 빵은 빵인데 현재 먹는 빵이면 먹는 빵. 먹은 빵은 과거, 먹는 빵은 현재, 미래는 어떻게 할까? 먹을 빵, 그지? 그래서 동사한테 은을 붙이면 과거야, 먹은 빵. 그리고 앞에 말이 은으로 끝나는 거는 자음으로 끝났을 때 은, 몸으로 끝나면 간 사람도 하나 적자. 먹은 빵이랑 간 사람 하나하나씩만 적을까? 은과 니은의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먹은 빵 하나 적어주고 간 사람 하나 적어주고. 이미 간 사람인 거야, 간 사람. 그는 간 사람. 시즈곤 간 사람. 가다에다가 니은. 가는 사람은 현재, 갈 사람은 미래. 그래서 간 사람은 과거. 뭐를 붙이면 된다? 동사 뒤에 은과 니은. 먹은 빵, 간 사람. 이해되죠?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러면 당연한 건데 잠시만 있어봐요. 더는 어때요? 뭐 가던 사람, 먹던 빵 다 던 붙이면 됩니다.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어이구 초등학생이다 우리 아은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던 하면 되는 겁니다. 어이구 너무 귀엽던 우리 아은이가 이렇게 숙녀가 되었구나 귀엽던 하면 됩니다. 형용사에서는 뭐 붙이면 된다? 던 붙이시면 됩니다. 학생이던 귀엽던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래서 임이랑 엇을 통해서 과거 시제 실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 현재 시제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다 끝낸 거거든요. 이것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인데 서술어가 동사일 때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여. 이게 겁나 중요해. 밑줄기다. 동사일 때는 선어말 어미 능과 니은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셋. 그런데 서술어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오면 선어말 어미를 붙이지 않아. 선어말 어미에다가 X 기본형에다가 밑줄 그냥 아름답다가 현재 시제, 그냥 작다가 현재 시제, 그냥 귀엽다가 현재 시제, 예쁘다가 현재 시제지 예쁜다 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는다 하지 않습니다. 귀엽는다 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또 지금 현재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관용사용 어미에다 별표 3개 요거 맞추면 뭐라고? 1등급 진짜 안 놓칠 수 있어. 쌤 생각에는 이번 시험이 그렇게 많이 격차를 벌이지 않아. 쌤 생각에는 100 없잖아 지금. 네. 100 있어. 한 명 있어. 100.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지. 그럼 쌤 생각에 진짜 장담한 건데 1개에서 5개 무조건 엎어진다. 1개에서 5개는 진짜 무의 차이라고 쌤 말을 믿어도 돼. 그럼 점수로 친다면 97점, 98점부터 해서 97, 98부터 해서 쌤 생각에는 85까지는 무의미하다. 차이가 무의미하다.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적응 실패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긴장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실력 잘 아니라 약간 적응, 약간은 뭐 그러니까 시간 관리. 쌤이 봤을 때는 고등학교 처음 시험에 들어와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거야. 오 하다가 시험 기간 되고 오 하다가 시험 전달되고 오 하면서 시험을 쳐버린 거기 때문에 쌤 생각에는 98에서 85는 지금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여기 안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쌤의 말을 꼭 믿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뭐를 놓치면 안 된다.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별표 3개. 동사의 경우는 는을 붙이면 돼. 시제에 따라서 관용사용을 쓰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야. 오늘 현재까지만 해도 완벽해. 그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래까지 갈 거야. 동사의 경우에는 아까 은과 는은 뭐를 과거를 나타냈지. 먹은 빵 간 사람. 그러면 는은 앞에 말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이 그냥 는만 붙이면 돼. 동사의 경우는 는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먹는 빵 가는 사람 적자. 먹는 빵 가는 사람. 먹는 빵 가는 사람.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야? 그 뒤가 이제 완전 골 때리는 거야.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 은과 니은. 은과 니은 이거 누구한테 붙였지 아까? 은과 니은 동사의 과거에 은과 니은이 붙었는데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에 은과 니은이 붙으면 시제가 현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 골 때리게 우리는 동사 형용사를 구분을 해서 시제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에 동사 형용사의 품사를 판단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 경우에 은과 니은은 예시 가겠습니다. 작은 집이라고 적자. 집이 너무 스몰 사이즈야. 작은 집이라고 적자. 작은 집. 작은 집 하나 적고 예쁜 수지 하나 적자. 앞에 말이 몸으로 끝나면 예쁜 수지. 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예쁜 수지에 예쁘다 형용사니까 니은은 현재. 작다는 형용사니까 작은 집 하면 은은 현재. 뭐 이렇게 맞추면 되죠. 라고 하겠지만 퀴즈 내보자. 퀴즈 내고 이걸로 아 이게 어렵겠구나 라고 느끼고 다음 시간 여기서부터 토론이랑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면 되겠지. 물에 뜬 튜브 무슨 시제일까? 물에 떴다. 저기 물에 뜬 튜브를 건지자. 물에 뜬 튜브. 저 물에 뜬 튜브 건져서 우리 쓰자. 물에 뜬 튜브. 물에 뜬에 뜬 무슨 시제인지 물어보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뜨다에다가 니은 붙은 거잖아. 물에 뜬 튜브 할 때 튜브 수식해주는 거지. 먹은 빵, 그 다음에 간 사람, 예쁜 수지, 작은 방처럼 지금 튜브를 수식하는 거잖아. 물에 뜬 튜브. 이거 안 적고 그냥 우리 퀴즈로만 생각해보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물에 뜬 튜브라고 했을 때 물에 뜬 튜브 저거 건지자. 지금 물에 뜬 거니까 물에 뜬 튜브 건져내자 라고 하면 물에 뜬 튜브는 현재가 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의미로 생각해보면 물에 뜬 튜브라고 하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현재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물에 뜨다는 품사가 뭐다? 뜨다는 동사야. 뜬다가 현재 시제가 되는 거야. 뜬다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필요로 하니 뜨다는 V야 V. 그치? 그러면 물에 뜬 튜브는 뜨다라는 동사에 니은을 붙이는 순간 이거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과거가 되는 거야. 이미 물에 뜬 거야. 물에 뜬 튜브는 과거야. 그러면 현재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써야 돼? 물에 뜨는 튜브가 됐었어야 돼. 물에 뜨는 튜브. 어렵겠지. 그래서 이걸 맞추면 절대적으로 1등급이 안 나올 리가 없어. 이걸 맞췄다라는 거는 그냥 다 됐다는 문법에서 모두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것만 하고 나면 그냥 문법 다 끝. 높임 표현도 그냥 전날에 하십시오체 우리 할멈 예쁘구려 라고 하면 하고체 알고 우리 이서방 심서방 멋지구먼 하면 하겠지. 그냥 그것만 단순함이야. 근데 이건 좀 약간 생각해야 돼. 이것만 맞추면 진짜 쌤 생각에는 1말 2초에 걸칩니다. 알았죠? 물에 뜬 튜브는 과거인 거죠. 물에 뜨는 튜브가 현재, 물에 뜬 튜브는 이미 물에 떴어. 과거가 되는 거야. 다 외우고 이해까지 다 그래서 이걸 이제 쌤이 쉽게 이해하게끔 그리고 꼭 나오는 동사 몇 가지로 헷갈리는 동사로 딱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진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살짝 발을 담근 거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어디까지만 유충열전 좀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블루스 좀 풀어주시고 문제 아끼지 마세요. 문제 좀 많이 푸시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쌤이 단톡에 얘기할게요. 토론 프린트 챙겨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만 딱 되는데 부담감 없이 모의고사를 한번 흠씬 풀어보죠. 그죠? 네, 육모는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갈 거겠지만